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요즘인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이런 시기에는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필립의 사연을 들어주시는 게 최고의 휴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7을 먹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밀이라고 부르는 새신사라는 직업으로 수십 년을 일해왔는데요.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운데 아들 녀석은 평생 부끄러웠나 봅니다. 친아들도 아닌데 뼈마디가 아픈 고통을 참아가며 뒷바라지했는데 지금은 아들 녀석과 인연을 끊은 상태예요.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집안에서 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중학교를 1년만 다니고 그만두었으니 국졸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15살에 고향을 벗어나 난생 처음 서울이라는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저를 어디서 받아줄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여인숙에 달방을 구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찾아다녔어요. 제 나이가 어려서 선뜻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운명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답니다. 저를 본 사장님은 제가 많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셨네요. 그곳은 화물 트럭이 질비한 회사였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사무일과 화물 트럭의 배차 그리고 격리 일을 맡겨주셨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일을 헤매고 실수투성이었는데 한 달 만에 감을 잡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취직한 저는 사장님이 자르지 않는 이상 끝까지 버티기로 마음먹었어요. 국민학교만 나온 제가 그만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강산이 2번 바뀔 때까지 변함없는 일상을 지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돈을 벌어서 여인숙을 벗어나 작은 방을 마련하긴 했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일은 하긴 했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회사와 집만 오가다 보니 친구 하나 없었고 남자는 더더욱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6살의 나이가 되도록 남자의 손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좀 예뻤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제 얼굴과 몸매는 볼품 없어서 평생 혼자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화물 회사에 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성품이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어서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었어요. 마음 한켠으로만 좋아하는 마음을 두었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짝사랑을 계속 이어갔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에게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매일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출근하던 그가 후줄근하고 지저분한 몰골로 회사에 나왔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심을 기울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정에 큰일이 벌어졌답니다. 사장님과 그가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는데 그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 기회를 봐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로 했고 며칠 뒤 화물 트럭을 끌고 복귀한 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했네요. 이 기사님, 사장님과 얘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 고마워요, 진선 씨. 제가 경황이 없고 너무 황망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부고를 알리지 않았네요. 위로 감사합니다. 저기, 네? 힘내시라고요. 요즘 이 기사님이 기운이 없으셔서 회사가 우중충해요. 다시 밝은 모습으로 얼른 돌아오세요. 저의 위로와 응원에 피식 웃은 이 기사님은 트럭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기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찾아왔어요. 저는 수줍고 부끄러워서 말을 걸지 못했는데 그가 먼저 밥은 먹었는지, 퇴근하면 뭐 하는지, 만나는 남자는 있는지 등등 여러 마디의 말을 건넸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되었고 퇴근 후 식사도 함께 하기도 했어요. 이 기사님은 진작에
저와 친하게 지낼 걸 그랬다며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자주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야 좋아하는 남자가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니 너무 좋았어요. 이 기사님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갔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친밀하게 지냈더니 이 기사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내밀었어요. 반짝거리는 반지는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 심장을 움켜쥐어서 얼음이 되게 만들어내요. 진선씨, 우리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진선씨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네? 진심이세요? 애딸린 호래비가 염치 없지만 진심입니다. 저 진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제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는지 이 기사님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행복하게 해줄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2달 뒤 저와 이 기사님은 혼인신고만 하고 그와 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13살의 사춘기 소년이었는데 다행히도 저를 싫어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 성준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네. 오늘부터 아줌마가 성준이와 함께 살 텐데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아니, 엄마 환영해요. 남편이 성준이에게 엄마라 부르라고 시켰는지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성준아,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여긴 너희 집이니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니에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도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성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은 아이였죠. 그런 성준이와 매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다른 모자지간처럼 사이가 가까워졌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고 어릴 적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실컷 받으며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지냈어요. 저는 엄마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수십 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 행복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하는 것에 크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지 얼마 뒤 천지개벽할 큰 화가 찾아왔어요. 화물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이 지방에 운송을 갔다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이는 저와 아들 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이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현실을 부정하며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씁쓸한 장례식장에서 사흘 밤을 슬퍼하며 그이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슴으로 낳은 아들과 둘이 남겨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라고 조언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아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녀석의 엄마로 평생을 살겠노라 다짐과 맹세를 했는데 남편을 잃었다고 버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언제 떠날 거냐고 묻더군요. 엄마,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떠나실 거죠? 성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이 엄마는 죽는 그날까지 네 엄마로 살 거야. 그러니 너도 내 아들로 살아줘야 해.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저의 확고한 마음을 전해주자 아들 녀석이 웃기 시작했고 다시 전처럼 모자 사이로 잘 지내게 되었죠. 성준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전교 1, 2등을 하는 수재에다가 취미로 고등학교 문제집을 푸는 아이였죠. 그런 아들을 보니 제가 넋놓고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 있었지만 아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려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돈을 벌어야만 했죠.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식당과 공장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제가 설 자리는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전봇대에 붙은 벽보를 보게 되었어요. 새신사를 급하게 구한다고 공고문에는 초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모집한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오는 기분을 느끼며 이거다 하고 벽보를 뜯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새신사를 구한다는 목욕탕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갔어요. 이윽고 목욕탕에 도착했더니 탈의실로 가서 새신사에게 면접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우라가 넘치는 백발의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과 큰 인연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저와 마주한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빤히 보시다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손금을 보아하니 때밀이 할 팔자가 아니네. 때밀다가 목욕탕 타일에 자빠져 죽을 팔자야.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게나.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어르신.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 아들 뒷바라지 하려면 여기에 꼭 취직해야 한다고요. 진심을 담아 말했더니 어르신이 한참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주걱거리시며 말문을 열었어요. 정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탕 청소부터 해봐. 때미는 건 자네 하는 걸 봐서 결정하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 어르신의 제자가 될 팔자일 겁니다. 그렇게 목욕탕에 취직해 매일 탕 청소와 탈의실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곁눈질로 어르신이 세신하는 걸 구경했는데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에게 세신을 받으려고 예약까지 한다고 합니다. 목욕탕 주인의 말을 듣자 하니 어르신이 하루에 벌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전 어르신의 비위를 잘 맞추고 제자만 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한 달이 지나도 저에게 떼수건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는 건지 정말 손금대로 팔자가 아니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건지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어르신이 저에게 세신 침대에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워봐. 때미는 걸 배우려면 일단 내 손맛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럼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싸, 이제부터 어르신을 스승님으로 모셔도 되는 거죠? 그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끈기는 있어 보이네. 그 정도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그리고 사실 나는 손금 같은 거 볼 줄 몰라. 진정한 제자를 찾으려고 면접 보러 오는 년들에게 똑같이 말했지. 그런데 다들 도망가고 남은 건 자네 하나야. 그런 거였어요? 전 정말로 때밀이 팔자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수다는 이쯤 그만두고 여기 눕기나 해. 저는 스승님의 말대로 세신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손길이 제 등에 닿자 황홀한 비명이 절로 나왔답니다. 어머, 너무 좋아요. 마치 가려운 콧구멍을 긁어내는 기분이에요. 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찌릿해요. 아, 거기요. 더 해주세요. 어머, 나 어떡해. 너무 좋아. 스승님, 기술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좋아? 이년아, 내가 때밀이 경력이 50년이야. 이 바닥에서 나를 이길 새신사는 아무도 없다고. 7년 전 나를 넘어설 뻔한 년이 하나 있긴 했지.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때밀이들이 모여서 대회를 펼쳤는데 다들 내 상대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한 년은 달랐어. 전라도에 짝꿍댕이라는 년이 있었는데 손맛이 나랑 비등했지. 하지만 그 년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2등을 했지. 결국 이 바닥의 유일무이의 1인자는 바로 나, 경기도의 언년이란 말이야. 우와, 역시 스승님은 대한민국을 제패하신 분이셨군요. 제가 스승님 손맛을 느껴보니 괜히 1등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를 키워주세요.
저도 스승님처럼 매일 돈 100만 원씩 버는 때밀이가 되고 싶다고요. 처음부터 욕심도 많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1년 안에 모든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어 주겠네. 자, 지금부터 교육 시작한다. 떼수건 잡아. 네, 스승님. 그렇게 처음 떼수건을 잡고 스승님의 등을 처음 미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스승님은 제 손길이 시원하지 않고 간지럽다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손목 힘이 너무 약하다며 매일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훈련을 매일같이 했답니다. 악바리로 버텨야만 진정한 고수가 된다며 매일 벌을 서며 힘을 길렀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힘이 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스승님의 등을 미는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떼미는 건 무식하게 힘만 쓰는 게 아니라며 고객이 시원해야 할 살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짚어주시며 거기에 공략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매일 목욕탕 청소를 마치고 스승님의 떼를 밀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손님들의 몸을 밀어줄 날을 그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의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새신사로 나서도 되겠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이야, 넌 배운 대로 잘하긴 하는데 2% 부족하다. 내가 하는 말 명심하도록 해라. 네? 아직도 부족한가요? 아무래도 전 스승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떼를 밀 때는 말이야. 앞판과 뒷판을 똑같이 밀어줘야 해. 그런데 넌 뒷판에만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어. 그건 손님이 민망해할까봐 뒷판에 더 신경을 쓴 거예요. 당연히 민망하지. 그런데 너의 손길로 손님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해. 그게 새신사의 사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명심해라. 앞뒤가 똑같은 때밀이. 앞뒤가 똑같은 때밀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신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셨고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 8순이야. 이제 힘이 들어 못하겠네.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바닥을 휘어잡길 바라네. 스승님, 이대로 은퇴하신다고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제 옆에서 가르침을 주세요. 전라도의 짝꿍대기를 이길 실력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선이야, 네 스승이 경기도 언년이라는 걸 잊은 거야? 너는 이미 전라도 짝꿍대기를 능가했어. 그녀는 너한테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게다. 내가 가르친 이상으로 실력이 있으니 내 뒤를 잇도록 해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가르쳐주고 도와준 스승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스승님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제패하겠습니다. 다음 날 스승님은 목욕탕에 나오지 않으셨고 저 혼자 손님들을 받아야 했답니다. 스승님이 미리 손님들께 은퇴를 암시하고 잘 키운 제자가 이어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손님들은 줄을 서서 세신을 받으셨어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손님들에게 황홀한 비명을 선물했고 만족한 손님들에게 팁까지 받아가며 성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성준이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과외와 학원을 보내줄 수 있었죠. 그 결과 아들은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알바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등록금과 용돈을 두둑이 주었어요. 그렇게 대학 4년을 마치자 MBA 석사를 받고 싶다는 아들의 부탁에 미국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경기도 언년이인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승승장구했던 제가 충분히 감당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월이 흘러 성준이는 미국에서 MBA 석사를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더군요. 생각해보니 아들 나이가 30이 다 되어간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만나서 3년 정도 사귀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 뭐야? 이 녀석이 공부하라고 미국 보냈더니
연애만 진하게 하고 왔네. 네가 이렇게 능글맞은 놈인 줄은 몰랐다. 그래도 어쨌든 예쁘고 우아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네. 아가씨, 우리 성준이가 어디가 좋아? 네? 그냥 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댁 아니죠?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집에 찾아왔으면서 내 집이 아니냐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미국 유학까지 온 성준 씨 집이 엄청 부자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낡고 후줄근한 집에서 살았다니 충격이네요. 뭐야? 지금 내 집이 허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집에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거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때밀이로 한국을 거머쥔 경기도 언년이의 제자 선이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예비 며느리가 인생을 찌푸리며 네? 때밀이요? 오빠 어머님 때밀이야? 나한테는 개인 사업하는 분이라고 했잖아. 남 등 밀어주면서 먹고 사는 분이셨다니 정말 끔찍하다. 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노발대발하며 뭐 이런 게 다 있어? 성준이 너 어떻게 여자를 만나도 이런 애를 만나니? 기본 예의도 없고 남의 직업을 무시하는 싸가지를 데리고 왔느냐 말이야. 라고 호통을 치자 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에 잘못을 느꼈는지 예비 며느리가 곧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함부로 말해서 죄송하고 편견을 가진 것에 대한 사과를 했답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아들 녀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이니 마음을 풀고 다시 다정하게 굴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결혼 자금에 대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공부만 해서 돈이 없네요. 결혼하려면 신혼집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데. 그건 걱정 마라. 이 엄마가 능력 있으니 최고로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줄게.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많이는 못 도와준다. 정말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랑 받은 곳이 있어요. 그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나가는데? 8억이요. 그 정도는 힘드실까요? 얘가 뭐라는 거야? 이 엄마 능력이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냐? 정말요? 그럼 엄마가 저한테 8억을 입금해 주시면 신혼집을 바로 계약할게요. 에잇! 엄마가 직접 가서 보고 계약해야지. 우리 아들이 살 집인데 제대로 된 집인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해 주마. 아니에요. 거기 신축 건물이라 더 볼 것도 없어요. 서둘러 계약해야 하니까 바로 입금해 주세요. 네? 아이고, 그렇게 빨리 살림 차리고 싶은 거야? 알았다. 이따 은행 가서 입금해 줄게. 그럼 엄마, 나중에 상견례 장소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해요. 상견례 때 보자니 너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랑 안 지내고 어디서 살려고? 그게 여진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같이 준비하려고요.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매주 엄마를 찾아올 테니까요.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니 어쩔 수 없지. 알았다. 상견례 장소 정해지면 엄마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떠났고 저는 은행에 가서 8억을 아들에게 이체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아들에게서 상견례 장소가 정해졌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곱게 차려입고 예비 사돈을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식당은 공사 중이었어요.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식당 공사를 하는 인부에게 똑같은 이름의 식당이 주변에 또 있느냐고 물었는데 여기 하나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주위를 서성이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올까 싶어 고개를 여러 번 돌려가며 기다렸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아들의 새 전화인가 싶어 바로 받았어요. 성준이니? 아니요, 성준 씨랑 결혼할 여진인데요. 설마 아직도 그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너구나. 그런데 식당은 공사 중이야. 왜 여길 상견례 장소를 잡은 거니? 그리고 몇 시간째 안 오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사돈이랑 너희는 언제 오는 거야? 안 가요. 이 아줌마 보기보다 순진하네? 공사 중인 식당을 왜 알려줬을지 생각을 못하나?
이봐요, 아줌마. 주제를 알아야지. 때밀이 주제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고? 천박한 직업에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살면서 말이야. 게다가 성준 씨 친엄마도 아니라면서 어쩐지 생긴 것도 씹다만 개뼈다귀처럼 생긴 게 잘생긴 성준 씨랑 하나도 닮지 않더라니. 때밀이 아줌마 잘 들어요. 성준 씨는 이 시간부로 당신과 인연을 끊는답니다. 하찮은 인생은 혼자 쭉 사시고 잘난 아들은 이만 놔주세요. 나중에 괜히 무식하게 찾아올 생각 말고 조용히 사시라고요. 내 말 이해하셨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왔더니 저를 조롱하기 위한 덫이었고 개고생해서 가르치고 키워놓은 아들놈은 저랑 인연을 끊겠다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하려 하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해당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핸드폰을 꺼두기까지 했고요. 결국 최악의 하루를 겪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 녀석이 저와 인연을 끊을 작정을 했는지 이유를 떠올려 봤어요. 하지만 친엄마 이상으로 뒷바라지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준 저에게 문제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신혼집 마련한다고 마지막까지 돈을 뜯어가고 잠수를 탔으니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네요. 그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엄마인 저를 모질게 버릴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이 배신했으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새신사가 된 이유가 아들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사라졌으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죠. 그렇게 몇 주 동안 누워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스승님이었죠. 목욕탕에서 제가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을 했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네, 아들놈이 저와 인연을 끊겠다네요.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는데 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사실 친아들도 아니니 이렇게 끝맺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사, 사람 인생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무너지면 되겠나? 마음 정리가 필요하면 차라리 손님들의 때를 밀면서 치유하라고. 스승님, 기운이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 젊은 것이 노인네한테 기운 없단 소리를 하네. 당장 일어나지 못해? 경기도 언년이의 제자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다면 키워주지도 않았을 거야. 당장 일어나. 저는 스승님의 호통에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이어지는 조언을 들으며 힘을 내게 되었죠. 이튿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가자 저를 기다린 손님들이 대거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온몸에 힘이 들어갔고 잠자고 있던 열정이 깨어나 신나게 때를 밀었답니다. 손님들의 황홀한 비명을 듣자 아드레날린이 폭발했고 경기도 선의의 때밀이 실력을 마음껏 뽐내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잘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목욕탕 사장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바로 목욕탕 문을 닫게 되었다고요. 이유인 즉슨 누군가 목욕탕 건물을 비싸게 사서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게 되었다며 단숨에 목욕탕을 팔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 목욕탕 새신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다시 일을 할까 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아껴가며 살면 되겠다 싶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저를 어딘가 소개했는지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믿져야 본전이기에 면접이라도 한번 보러 갔답니다. 그곳은 강남에 있는 사우나였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면접 담당자가 제시한 연봉은 가히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질 금액이었습니다. 연봉이 5억이라고요? 게다가 보너스도 따로 주신다고요? 네, 여기 새신사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만한 돈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진선님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당장 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결국 은퇴를 생각했던 저는 바로 번복하고 그곳에 취직했답니다. 새 신사들은 다들 경쟁하는 분위기라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저에게 텃세를 부리는 직원들이 많아서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했네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때밀이 언년이의 제자 아닙니까? 저에게 새신을 받은 손님들은 입소문을 내기 시작해 다른 새신사들의 손님들이 저를 지명하는 일까지 생겼답니다. 덕분에 새신사들의 시비가 날로 심해졌고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여자가 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야? 감히 손님을 가로채는 짓을 해? 내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지만 너 같은 년은 처음이다. 뭐라는 거야, 아줌마. 내 실력이 좋으니까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 댁들이 떼미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왜 엄한 데서 화풀이를 해? 이게 진짜로 미쳤나? 감히 전라도 짝꿍댕이한테 실력 없는 떼밀이라고? 너 나에 대한 소문 못 들었느냐? 그제야 여자의 실체를 알았어요. 스승님을 꺾지 못한 떼밀이의 2인자 전라도의 짝꿍댕이라는 걸 말이죠. 별명처럼 엉덩이가 짝짝이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짝꿍댕이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언년이의 제자 서원이라고 해요. 뭐? 언년이? 그 할머니한테 제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 고지식한 양반이 제자를 두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군.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집요하고 끈기가 있어서 스승님의 제자로 많은 걸 배우고 마스터했죠. 본의 아니게 손님들을 빼앗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네 실력이 그렇게 좋았구먼. 이제야 납득이 가네. 내 평생 꿈이 언년이 그 할매를 넘어서는 건데 그 할매의 제자보다 못한 실력을 둔 모양이야. 자네가 미안할 필요는 없어. 이 바닥이 원래 실력이 앞선 사람이 이기는 곳이니까. 아닙니다. 스승님께 듣기로 짝꿍댕이님은 스승님과 비등한 실력이라고 하셨어요. 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실력자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 되고 있는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예요. 언년이 할매가 제자를 잘 가르쳤네. 겸손할 줄도 알고 말이야. 그동안 텃세 부려서 미안하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잘 지내보도록 하지. 네, 짝꿍댕이 언니. 그렇게 제 정체가 탄로나며 새신사들은 모두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많은 손님들이 저에게 몰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단골 손님들은 쭉쭉 늘어갔고 저의 재산도 멈추지 않고 불어나게 되었죠. 3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일했더니 어느새 저에게 제자들이 생겼어요. 사우나를 확장해서 새신사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사장님이 신규 직원들을 뽑으신 거죠. 저는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두게 되었고 열심히 가르치게 되었어요. 한편 제 단골 손님 중 어마어마한 부잣집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오실 때마다 팁으로 50만 원 이상을 주시기도 했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저와 수다를 떨기도 했답니다. 사모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새신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저는 지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배신한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까지 감추는 거 하나 없이 고백했죠. 뭐라고? 아들놈이 8억을 받자마자 인연을 끊었단 말이야? 게다가 며느리년이 전화로 조롱까지 했다니 천둥벌거숭이가 따로 없구만. 세상엔 다양한 인간들이 있다지만 그런 족속들은 천벌을 받아야 해. 다 지난 일인걸요.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요. 아들놈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는데 언젠가 잊혀지겠죠?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게. 그런 년놈들과 평생 인연이 되어 살아가면 자네만 골병 든다고. 감사해요, 사모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하던지. 아, 사모님 아드님은 언제 결혼한대요? 저한테도 청첩장 주실 거죠? 당연히 줘야지. 자네는 내 베스트 프렌드잖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긴 있어. 싹싹하고 참해서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뒀지. 내가 다음에 데리고 올 테니까 자네가 서비스 좀 잘해줘. 당연하죠. 사모님은 저의 VIP이자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그런 단골 손님들이 몇몇 계셔서 덕분에 제 삶의 질도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 성준이가 초췌한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인사를 받지 않고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엄마라고?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때밀이 하는 엄마가 창피해서 인연 끄는 놈을 아들로 둔 적이 없다고. 엄마, 그때는 제가 여진이한테 홀려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은 절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여진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와 찾아온 이유가 뭐니? 그 잘난 여진이랑 계속 살려면 나랑 연을 끊어야 할 텐데 말이야. 그게 사실은 여진이랑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제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되기 전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이 갖는 것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얼마 전 박사 과정을 수료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답니다. 지금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저를 떠난 상태예요. 뭐야? 마누라한테 버림당하니까 다시 날 찾아온 거야? 왜? 돈이 다 떨어졌니? 엄마,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진이를 잡으려면 명문대 교수가 되면 된다고요. 그리고 교수가 되려면 백을 좀 써야 되는데 돈이 좀 들어요. 엄마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전히 아들 녀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대신 귓방망이를 올렸어요. 이 못난 놈, 아직까지 이 모양이니? 너 같은 놈은 교수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이 될 자격도 없으니 싹 꺼져버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단칼에 거절하고 따귀를 한 대 더 올려 붙이고 쫓아냈답니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 녀석과의 인연은 이미 5년 전에 끝난 것이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 단골 손님이 말했던 대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완벽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렸죠. 이윽고 사모님이 들어오시며 저에게 인사했고 며느리감 역시 조신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어머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새신사라고. 그 여자는 말을 하다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고 저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사모님의 예비 며느리를 보았네요. 그 여자는 5년 전 제 아들이 데리고 왔던 며느리였어요. 얼마 전까지 제 아들과 살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난 그년 말이죠. 대한민국이 좁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좁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오랜만이야 오여진.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바람났다더니 사모님 아들이었어? 선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아들하고 결혼했다니. 사모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며느리년 기억하시죠? 그년이 인연이에요. 뭐야? 그럼 처녀 행세하고 내 아들을 꼬신 거란 말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라. 이게 모두 사실이야? 그러자 그녀는 알몸으로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법적으로는 깨끗하다고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오빠 없이는 못 산다고요. 환장하겠네. 선이 아들을 조종해서 모자의 연을 끄는 년이 너였다고? 그리고 뭐? 법적으로는 깨끗해?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사모님은 여진이의 뺨따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여진이는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더군요. 당신 때문이야. 내 결혼이 물 건너갔어, 이 나쁜 년아.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비명을 질렀답니다. 야야, 이거 나. 야, 이년아. 못나. 때밀이 하는 년 따위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 머리카락이 모두 뽑힐 것 같았어요. 제 비명소리에 새신사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짝꿍댕이 언니가 여진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말해줬더니 거품 물고 흥분을 했답니다. 자네 아들을 조정해서 연 끄는 년이라고? 그것도 모자라 선이 네 머리채를 잡은 거야?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얘들아, 다들 때타올 장전! 네! 전현 면상에 집어 던져! 짝꿍댕이 언니의 말에 수십 명의 새신사들이 때타올을 집어 던졌습니다. 얼굴을 감싼 여진이는
그만하라며 소리쳤고 다시 사모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했는지 분노의 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너, 인연,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널 사기죄로 고소하고 우릴 속인 네 친정집 제대로 망하게 해주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윽고 코피를 줄줄 흘리기 시작한 여진이는 훌쩍거리며 도망치는데 바보처럼 방향을 잘못 잡아서 탕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비누를 밟고 미끄덩하고 넘어지며 바닥에 얼굴을 받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수십 명의 새신사들과 저 그리고 사모님까지 웃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코뼈가 부러져 움직이지 못해 119에 신고해서 실려갔답니다. 이후 사모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진이는 사기죄로 콩밥을 먹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여진이의 친정집이 사업하는 집안이었는데 사모님의 부군이 사업을 못하도록 투자자들을 매수하고 거래처를 죄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그 집안은 망해버렸고 강남이 아닌 어느 시골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묵은 채증이 싹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 느껴졌고 얼마 동안 콧노래를 부르며 지냈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요. 사모님께 알아봐 달라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완벽히 남남으로 지내고 싶어 묻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새신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때를 미는 저희의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아무쪼록 여름휴가 잘 다녀오시고 몸이 찌푸둥할 땐 저희 새신사를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재밌고 속이 시원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